이렇게 리얼하게 나오시는 지난주에는 적대비하고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 부분 한번 했었어요. 네. 계속 한 몇 주에 걸쳐서 송금사님, 송금사님 이걸 계속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를 비용을 인정 안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구조가 약간 이제 규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한도에 설정하고 실제 발생한 거랑 한도랑 비교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송금무사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뒤에 이제 중비금하고 맨 끝에 이제 지급이자 송금무사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은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급도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항상 근로 기준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근로 기준하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제 하고 결국 근속연수랑 그 다음에 일할 계산, 노랄 계산 이것까지 다 해서 이제 주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배수로 주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지급할 의무가 항상 이 회사에 근무하는 한, 특히 이제 1년 이상 근무하는 한 생기는 거잖아요. 14일이지. 응? 14일이네요. 14일이네? 네. 14일이, 지금 12가 퇴직 후 14일이네. 14일은 못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하여간, 지급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계산 구조가 하여간 이 근속, 월, 일, 요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회사가 계속 종업원이나 임원이 계속 근무하는 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지금 당장은 지급하지는 않지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결산이 되면은 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설정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실질적인 부채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직은 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기준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이 손익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할 때 그 권리의무가 확정이 되면 그 순간은 뭔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그냥 계산상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회계사로 충당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부채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세법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퇴직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다를까요? 네. 어떻게 다르죠?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의하면 네. 퇴직금은 현재 지급한 거, 해야 되는 거. 퇴직급여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될 것을 미리 계상해 놓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퇴직금은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급한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놓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첫 번째,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맞을까요?
네. 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소금으로 인정된다.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제한이 있었죠. 예. 그 제한이 있는 이유가 뭐였죠? 여기에 대한 거는 모르겠고, 네. 예전에 할때 보면, 예. 또 과하게 막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임원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에서는 이 뭐죠 승인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뜻에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특수관계인이에요. 이 회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 그 거래가 불공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게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임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약간 범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명확하게 한도가 있고 뭐 이러지는 않고 이를테면 뭐 지급 규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저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네. 그런 범위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맞을까요? 퇴직금의 충당금은 법인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 법인이 지급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충당금이다. 퇴직할 때가 틀린 것 같아요. 퇴직할 때? 네, 퇴직할 때가 아니라, 지급해야 할 만큼. 네, 맞는 것 같은데. 예. 퇴직금 한도 초과액, 퇴직금의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이 되며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건 어떻게? 이것도 보면 4번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보라는 건 잘 모르는데 불산이 되는 것까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불산? 그러니까 송금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임원이 빠졌잖아요. 그럼 명퇴 같은 거 하면 더 주도 되잖아요, 직원들은. 그래서 그냥 송금으로 인정될 것 같은데요. 초과액인데? 근데 초과액도 더 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듯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같은 거 해야 되면 더 두세 달 거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생각이에요. 자, 초과액은 일단 송금 불산금은 맞아요. 근데 여기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여기 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종업원은 한도가 있더라도 더 많이 줘도 그거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퇴직금의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유보가 맞는데 그 유보가 맞는다는 의미는 그 유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시기의 차이라고 그러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처럼 이를테면 이번 사업연도는 아니고 다음 사업연도 뭐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시행 부족이 발생할 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맞는데 이 퇴직금 한도 초과액 이 지급한 거잖아요. 지급한 거니까 이거는 인정이 되는데 임원이 이제 그 뭐 한도 초과액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 임원에 대한 유보가 아니라 상여 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금을 다시 한 번 더 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득 처분해서 소득세를 물린다는 거죠. 그리고 3번도 맞고 뭐 하여간 미국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퇴직금하고 퇴직금의 충당금의 차이는 이거는 퇴직금의 충당금은 어떻게 보면 계산상 부분이고 퇴직금은 실제 지급이 된 거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으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퇴직급여를 한 번에 자동결제는 줄 수가 없잖아요. 맞사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표현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퇴직보험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그걸 들어서 그거를 보험료를 실제로 내면 그것도 충당금인가요?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퇴직금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임대료가 계속 내잖아요. 회사에서. 예. 그러면 그게 퇴직금으로 내는 거야?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있다. 결국에는 회사가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여기 지급을 하고 조합원한테 나중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급할 때 그냥 의무가 전결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일단 전입을 해서 조합원이 조금 뭔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원금보험이죠. 네. 뭐 그런 게 이제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이게 조합원한테 이제 발생하는 거는 최종 지급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지급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퇴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정을 조금 다르게 하겠지. 저번 충당금은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아니,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퇴직 충당금 그 적은 시점은 네.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퇴직금은 나간 거고 충당금은 안 나간 건데 저 보험회사에 돈을 주는 거는 회사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도 충당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계산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에 계산사는 그거예요.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쓰고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데 결산이 이제 저 충당금 계정을 설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됐을 때 이미 이제 비용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아닐 테니까 뭐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이익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10만 원. 그러니까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지급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은 사실은 임금을 비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효금리가 이미 이제 비용을 계산이 돼 있는데 이 전입액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정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돈이 나갔으니까 다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험회사 거는 이제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마치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니 차변에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방법마다 회계 처리가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리고 어느 시절에 어떻게 하는가는 저도 좀 잘 몰라요. 이게 세밀하게 봐야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보통 요금이 나가면서 이를테면 5만 원 나간다 하면서 이쪽에 퇴직보험 예치금처럼 이게 예치금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제 이 지급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없어지고 뭔가 이제 여기 퇴직금과 충당금하고 있죠. 요거랑 상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는 얘기는 지급은 여기서 발생하니까 우리는 지금 끝났다는 거죠. 근데 비용 처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로 이제 보통은 하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퇴직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인원이 많아질 때 또 근속 연수가 좀
좀 클 때, 길 때, 네, 그때는 이제 좀 금액이 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소금사님 한도액이 이제 나오는데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사용인.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안 되는 뭐 이렇게 1년 미만 또는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한 총 급여에 1년 동안 지급한 게 있잖아요. 그거의 5%다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금 추계액은 지금 퇴직금이 순간으로 연말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임직원이 현재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의 추계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의 역시 5%.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이제 옛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그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적립을 추가적으로 하게 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보험하고 비슷하죠, 성격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 한도에 전액 다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의 퇴직충당금 잔액이 또 있다고 하지. 이게 왜 있냐면은 이 소금사님 한도액을 넘어선 부분은 불산입에 대해서 유가처분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러면 퇴직충당금으로 지금 얼마가 계산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이제 소금사님 한도액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라 그럴까요? 이미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산식을 보면은 법인의 정기관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이게 회계사항이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 누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소금불산이 된 거. 그거를 빼면은 하여간 법인에서, 그러니까 세법에서 인정한 그 퇴직급여 충당금 누계액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단기에 임직원의 퇴사 등의 이유로 감소한 퇴직급여 충당금. 그걸 빼주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에 누적된 거에서 퇴직금이 나왔을 테니까. 물론 더 나간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흔치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법인세법상 퇴직금 충당금 잔액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년 계산해서 퇴직금 추계 그거의 5%에서 결국에는 정기말까지 그 퇴직충당금 잔액 누계한 거. 여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정기말 재무상태표의 퇴직충당금 뭐 부인액 누계 이거 뺐으니까 이 5%나 뭐 이런 걸 다 적용했겠죠. 세법상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퇴직금 차감한 거 그걸 빼서 이제 그 잔액을 빼니까 결국에는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있는 금액 요거겠죠. 거기에 조금 예외적으로 퇴직금 전환금은 전에 이제 좀 한시적으로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도액이 늘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 그러니까 이 5%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다 인정 못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사님 한도에 따라서 소금불산이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죠. 자, 예를 든다면 하여간 10기에서 2015년 1년이고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아까 총 금액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내역. 그래서 기초금액이 1억 5,500, 기준 퇴직금 지급액이 1,500, 단기 퇴직급여 전입액 500, 그 다음에 정기만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1억 3,150, 퇴직금 추계액은 이렇고 퇴직금 전환금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세무조정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도액을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한도액이 첫 번째는 총 급여액의 5%. 얼마죠?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200만 원.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그 다음에 그 퇴직금 추계액 기준에 이제 저 한도액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 추계액이 1억 4,500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빼주기를, 더해주기를 요거죠. 500만 원.
더해주고 빼주기를 기초가 아니라 전기 하여간 그 세무사, 법인세법상 퇴직충당금 잔액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잔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여기 1억 4,500, 5% 하고 그걸 500만 원 퇴직금 잔액고 더하고 빼기를 1억 5,500은 여기 전기의 여기 기초분에 거기에서 1억 3,100은 여기 그 부인 두 개, 그렇죠? 네, 그걸 빼고 또 빼기를 1,500만 원. 이건 뭐냐면 지급액. 지급액 만큼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빼는 거를 빼주겠죠, 그렇죠? 빼주니까 37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비교해서 적응액이 200만 원. 자, 그러면 한도액이 200만 원인데 지금 전입액은 얼마였죠, 아까? 요거죠. 단기 퇴직급여 전입액 500만 원. 이렇게 비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한 500만 원에서 한도액 200만 원 빼니까 300만 원이 이제 한도 초과죠. 그럼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중단금 한도 초과액을 해서 송금부산. 근데 한도 초과액이니까 이거는 654.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부산입이니까 마이너스 6가 아니라 플러스 6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거 한도 초과액은 나올 거예요. 퇴직급여 중단금 요 기준 자체가 5%니까 거의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대손 중단금. 그러니까 퇴직급여 중단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발생할 그런 지급액을 미리 이제 계산해서 부채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충당금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당한다는 의미가 리저브 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리저브는 어떻게 보면 준비금하고 더 가까운데, 이 회계의 용어상으로는 충당금이 그런, 리저브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부채는 부채인데, 계산상의 부채. 그런 부분이 좀 강해요. 자, 대손 충당금은 뭐냐?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출액을 일으키면은 그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하고 강사를 받으시잖아요.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 있었어. 아직도 못 받았어. 그렇죠. 저도 못 받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자,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충당금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못 받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 같으면은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받아야지 그때 이제 보통 그건 현금주의고, 사실은 강의를 한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은 매출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반면에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면서 채권이 생겨요. 근데 생긴 채권이 회수가 안 됐으니까 그게 대손이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게 단계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한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얼마나 회수가 불가능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손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대손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건 안 돼요. 첫 번째,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뭐 개인이라면은 개인 파산도 있고 또 회사라면 회사 파산도 있는데 파산을 해서 채권을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채권의 상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보통 상행에 의한 채권은 한 5년 정도 되죠. 4년 기다려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야지 이제 횟수를 못하는 걸로 결론을 짓는다고 하죠.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그러니까 부도를 맞아야지 그게 이제 그 요인이 돼서 하여간 이거는 대선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2번, 3번을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확실한 경우죠. 이거는 기간이 지나거나, 이거는 뭐 파산이나 뭔가 이렇게 뭔가 흔적이 남겠죠. 이거는 부도 처리일이 있을 거고, 거기서 6개월 이상 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실한 거 아니면 대선을 뜰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 대선으로 처리하는 경우고요. 그걸 대선금이라고 해요. 아까 저 퇴직금처럼. 그건 이제 내 채권에서 없애버리는 그거를 이제 대선금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대선 충당금은 계산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선 충당금의 소금 잔입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결산 조정, 신고 조정. 네. 그러니까 결산 조정은 이제 세무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무 조정인데, 세무 조정이 뭐죠? 회계상의 당기순이익하고 우리 세법상의 과세표준 또는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그거의 차이를 이렇게 뭐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감가상각비 부분을 다 인정 못하고 한도 부분은 뭐 소금부산이 간다. 또 어떤 건 입금산입한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세무조정이잖아요. 자, 그 세무조정은 이제 함에 있어서 결산조정이라는 부분은 당기순이익 그 회계상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을 해야지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소득금은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이건 계산상이잖아요. 대선 충당금은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결산을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은 소금자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네. 저 퇴직금의 충당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무제표상에 뭐 그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금상입 일단 결산에 반영을 했다고 보고 소금상입 한도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뭐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채권 잔액들이 있겠죠. 그거를 설정률을 곱한다. 자,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이라는 거는 다 채권들이에요. 매출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돈을 못 받는 경우 빌려줬는데 대여금. 미수금은 이건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 뭔가 이를테면은 뭐가 있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노트북이나 이거를 중고가로 넘겼어. 그럼 돈 받을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되면은 이 채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채권,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닌 거에다가 설정률을 곱하지는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 채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 그 다음에 설정률은 1%와 대선 실정률 중 큰 비율. 1% 그러니까 아까 대상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1억이 있다. 그럼 1억에 1%니까 100만 원이죠. 예. 그럼 100만 원 하고 대선 실정률 곱한 거 중에 큰 비율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선 실정률은 뭐냐면은 해당 사업연도 중 대선금. 이 대선금은 아까 대선 요건 있죠. 그걸 충족한 대선금이에요. 그냥 뭐 대선 처리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가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 그 뭐죠? 전년도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 똑같이 이런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 대상 채권이 있었을 거다 그랬지. 그래서 전년도의 채권 잔액분에 그 다음 해에 대선금으로 발생한 거. 근데 이건 거의 0%겠죠. 대선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1%가 될 확률이
좀 커지는 거죠. 예. 자,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냐? 아까 대선금하고 대선 충당금이 다르다고 그랬죠. 네. 대선금은 대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실제로 채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대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하면 대선 세무조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대선금으로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장부에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손금 불산이 간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은 지금 당분간은 이제 유보로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떨지 말라. 왜냐하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은 아까 그 기말 잔액, 그 한도액 있었죠, 아까. 그 한도액과 대선 충당금 기말 잔액 계산이 나오겠죠. 그거를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 유보로 처분하고 한도 미달액은 뭐 니네들이 안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1%를 했는데 나는 채권은 대상 채권이 있는데 안 쌓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액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감가상각비 뭐 시인 부족액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토지. 네. 토지가 될까요? 토지는 네. 재고자산. 채권이 들어가야 돼서 3번 같아요. 매출채권. 네. 매입채무. 네. 3번이 맞습니다. 설정 대상 채권. 자, 그러면 그 채권 가액이 여기 보면 10억이네요. 10억이죠. 네. 10억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줬어요. 자, 충당금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전기말 뭐가 나왔었으니까 네. 대선 충당금 잔액이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단기 대선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대선 충당금 잔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에 500만 원 더해서 1,5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대선 실적률은 0.5%다. 이거는 뭐였죠? 실제 대선금 나누기 정기말인지 대선 충당금 잔액.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요거랑 뭐랑 비교했죠? 전 1%. 1%. 많은 예. 건데 큰 거를 적용한 거였습니다. 예, 1%를 적용하겠죠. 자, 보시면 설정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1%냐 0.5%냐 했을 때 1% 적용하고요. 그럼 손금상각 한도액은 아까 설정 대상 채권 10억이죠. 10억의 1%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손금상각 한도액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 한도 초과액. 실제 대선 충당금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에서 이 한도에 1,000만 원을 빼니까 500만 원을 부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임이고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 유보. 이거는 뭐 이렇게는 내년도, 뭐 후년도에 채권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유보에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한도 초과 계산해서 그냥 그걸 손금불산이 하는 거니까 한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손금산입했는지 알고 근데 손금산입은 여기 대선 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 조정이라고 하니까 결산에 이미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보는 거의 다 있죠.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예제 상황으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 충당금은 또 뭐고 준비금은 또 뭐냐 이거잖아요. 네. 아까 충당금이 리저브 성격이라고 했죠. 네,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는 보고 그 미래에 이제 뭐 언젠가는 퇴직하겠죠. 안 할 수도 있나? 네. 퇴직한다고 보고 그러면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연말 현재 과연 이제 얼마인지 계산해 본 게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그러니까 계산상의 부분이고 위적으로 한다는 개념이고, 대손 충당금도 뭐 어느 채권이 그게 대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못 받는 채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 채권이 미리 알았다면 안 했겠지. 그렇죠. 네. 그 들어가는 대신에 뭐 다른 거 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몇 %냐 이걸 계산해서 1% 또는 뭐 아까 0.5% 이렇게 그 전입액을 마련한 거예요. 대손 충당금 전입을 하죠. 네. 대손 상각이라고 하죠. 자, 그것처럼 이제 이 준비금도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는데 뭐냐면은 법인세법상이나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법은 일반 법인에 대해 다 적용하는 거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여기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세특례를 주는,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거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항목별로 어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를 감면해주고 어느 용도로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법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래서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 조세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준비금 제도인데 뭐냐면 법인세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해당되는 금액을 이런 정도로 해놓으면 그 당장은 내지 않고 나중에 내도록 해줄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준비금이에요. 자, 뭐냐면은 법인이 준비금을 송금을 산입하는 사업연대에는 법인세를 감소시켜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계산상의 그 준비금 전입을 이런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그걸 쓴다는 얘기는 송금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송금을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법인세를 감소시켜주는데 요건을 정해놔요. 어떻게? 그 준비금을 환입하거나 상기하는 언제 해야 된다고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은 입금을 산입을 하는 거예요. 준비금 환입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앞에서는 뭐 앞에 사업연대에서는 감해주고 나중에 언젠가는 포함을 하니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하고 소개를 할 때는 이거를 하고 하면 실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세금이 많아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준비금 전입을 하면 비용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니까 감액이 되죠. 그리고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제 환입을 해도 이익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세액이 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시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지 않거나 내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납부 시기를 조정해주는. 그렇게 얘기해서 귀속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속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제 납부하기도 하고 아예 안 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은 이 세액을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예외로서 준비금이라는 특혜를 준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하고 인력 개발도 해라. 그러면 요거를 쌓아놓으면 그만큼은 법인세를 처음에 감소시켜주고 나중에 이제 받을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송금 불산입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송금 산입에 가깝죠. 처음에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환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입금 산입에 해당되니까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지난번에 이제 맨 처음에 송금 불산입의 유형 이런 걸 할 때 지급이자 저희 지급이자를 언제 발생하죠?
지급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왜 지급하죠?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은행에서 차용을 하니까 지급을 하는 거겠죠. 또는 누구한테 돈을 꼬으니까. 근데 기업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이제 자본금으로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서 뭔가 돈이 안 들어오면, 뭐죠? 종업원들은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주가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정으로 뭔가 줘야 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든 줘야지 이제 일이 굴러가니까 차용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또는 자기 돈을 갖다 이제 집어넣든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요구해서 빌려오는 거니까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자 부분이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자에 조금 애매한 성격이 있다고 하지. 한번 보세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이 사채는 그 회사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 근데 채권자가 불분명하대. 짜고 치울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누군지 몰라.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돈이 나가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쭉 아무리 뒤져봐도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름이 아무튼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채권이라고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해갖고 돈을 끌어온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신용이 아니라 그냥 무기명으로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겠죠. 예.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죠. 뭐 양도성 이름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뭐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뜻이겠죠. 왜 안 될까? 무식이라서 그러나? 여기 보면은 돈이라서 그러나? 그렇죠. 예. 건설 등 개시하는 날로부터 건설 등이 준공되는 날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건설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건물이나 뭐 구축 뭐 이런 어떤 형태가 있고 뭐가 나오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안 나오잖아요. 이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그 각각의 돈이 지출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를테면 뭐 분양 받을 때 보면 중도금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다 합쳐지면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건설 기간 동안에 들어간 자금은 나중에 그 건물의 가격으로 다 합쳐져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건설 가계정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럼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회계상으로는 그거를 그 준공된 날까지 계산해서 그것도 역시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봐서 자산가액에 합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 합산을 하니까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지 이거는 비용이 아니다. 그럼 비용은 언제 되느냐면 그 자산이 감가상각이 될 때 비용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관련 이자.
이거는 업무 무관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은 자금이 모자라면 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 지급이자 발생하겠죠. 네. 자, 그럼 한번 보자고 했지. 송금불상이래. 채권자가 불구한 사치이자는 전체를 다 송금불상을 하겠다. 그럴 수 있죠. 비신용 채권 증권이자도 전액, 건설자금이자도 전액. 그런데 여기 표에 있는 거는 이 일수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관련 이자는 요 해당하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갈라내서 하여간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전액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소득 처분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이 사채이자나 이런 걸 보면은 원천 징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자를 지급하면서 대상자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거니까 거기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죠. 그거는 이미 돈이 나갔으니까 그냥 기타 사회지출 이걸로 이제 하고 여기 전액을 다 하는데 그 중에 원천 징수에 잔액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는 그냥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지출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잔액으로는 대표자 상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시면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본다는 거죠. 원칙이 그래요.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죠 이게?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 또 부담해 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돌고 돌아서 뭐 하여간 여기 끝에 이제 뭐 하여간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한다고 했죠. 자,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는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는 유고, 그 다음에 완성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즉시상각 의제가 뭐냐? 이거 제가 땡땡 안 쳤는데 여기 가르치고 땡땡 해야 되는데, 자, 즉시상각, 이 상각이라는 얘기가 그 감가상각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체를 다 상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분 대상에 포함한다.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잖아요. 자본적 지출도 그때 이제 자산이라고 했죠. 능력 유지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이 뭔가 무엇을 연장하거나 실질의 가치를 증가하는 건 자본적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송금으로 계산했다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감가상각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송금으로 계산하면 다 이거는 감가상각비다 하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 시분 대상에서 포함해서 한도 초과나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감가상각 한도에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한꺼번에 다 이제 감가상각을 한 걸로 하니까. 그래서 송금불산금액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금액이 사실은 송금은 아닌데 송금으로 넣은 거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자금 전액을 송금불산이 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고를 처분했다가 나중에 건설이 끝났을 때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완성자 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설자금이자로 이제 비용으로 그냥 했을 때는 감가상각 한 걸로 그냥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들에 대한 관련 이자는 그 해당되는 이자 비용만 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돈이 나갔다고 보고 기타 사유지출로 처분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그러면 송금불산이 하는 거냐? 자, 송금불산이 때문에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네, 좀 틀렸다. 채권자가 불구한 사채이자.
불산이 아까 됐었죠. 네. 건설자금이자. 네, 이것도 대상이 됐었죠. 이건 왜 됐었죠? 그러니까 중도에 지어지는 거라서 예. 자산에 해당되는 건데 네. 이자를 넣었으니까 네. 이거는 저 소금불산을 먼저 처리하는 거죠. 자, 법인운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저거는 송금 해야죠. 이거 송금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운영하는데 발생한 거니까. 업무 무관 자산은 네, 그거는 업무랑 관련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거는 저 이자 이것도 못하면은 뭐 되게 불합리한 거죠. 예. 차입금에 대해서 뭔가 계약을 맺어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자, 부당행위 계산, 부당하던 네, 부당행위 계산한 거를 부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에도 그게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뭐 대표이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분은 조금 그거랑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출자자, 소액추종 제외됐어요. 왜냐하면 소액추종이 힘이 없잖아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출자자라고 해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아닌 것도 있죠. 영향력이 없으니까. 또 임원, 아까 이제 임원은 이제 퇴직금 그런 분이 있었죠. 기업에서. 이 친구들은 특수관계이니까 거래가 공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거래를 통해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뭐 사실 이제 저 대기업 초고수야 이 회사에 있으나 이 회사에 있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있다가 여기로 보내고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부당하게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분이에요. 자, 예문 같은 거 여기 예제를 보죠. 규정과 관계없는 것. 첫 번째, 법인의 거래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거래 실질적인 부당거래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부당거래, 뭔가 공정하지 않은 거래. 거래 결과 해당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한다. 예. 법인세 부담이 감소돼야 이 세무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마지막에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거래해야 한다.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문서로 된 게 더 명확하죠. 세무당국 입장에서. 그래서 4번이 이제 관계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일반 거래처에 100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특수관계인이 310, 뭐 3일에 앞에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60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싸게 판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3134와 310의 세무조정을 한번 해봐라. 정량과 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1000만원에 판매하는데 600만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차이가 400만원인데 400만원만큼 뭔가 좀 돈을 뭐 이렇게 이렇게 과세 표준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3일상사 같은 경우는 입금 산입을 해주는 거예요. 400만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한 거죠. 네가 그 거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뭔가 좀 입금해서 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400만원을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 이거는 이제 회사에 돈이 이제 뭐 나갔다고 보는 거니까 외부라는 거래를 한 거니까.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을 했고요. 자, 그럼 3일보험은 어떻게 하느냐 그지? 3일보험은 원래 1000만원에 사야 되는데 600만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600만원만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0만 원을 더 지급한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세액이 어떻게 되죠? 세액이요? 네, 세액이 줄어들겠죠. 추가로 송금을 잡아주니까. 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 세무당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샀다. 작은 금액으로 산 거는 어떻게 내고를 잘해서 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세액이 감소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뭔가 이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그런 짓은 아니다 해서 부당하게 계산 부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상인상사는 네, 4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네가 제대로 거래를 안 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400만 원 여기에다 떼린다 그러지. 자, 하나 더 있습니다. 3위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김회계 씨로부터 시가네요. 시가 12억인 건물을 20억에 매입하였다. 자, 12억인 건물을 더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한테 샀어요? 대표이사한테 산 거예요. 개인한테. 네.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니까 특수관계인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3일은 20년 동안 동건물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지난번에 이제 내용노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뭐 하여간 상각하기로 하고 이 정액법을 했나봐요. 단기 감가상각비로 1억 원을 계산했다. 20분의 1이니까 1억이잖아요. 자,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나. 자, 첫 번째, 그러니까 25억을 지급해서 12억짜리 건물을 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 누구한테 들어왔죠? 여기 김혜기 씨한테 8억을 더 받은 거죠.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로 25억에 대한 지금 감가상각비 1억을 계산한 거죠. 원래는 12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6천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과다하게 지급한 8억을 더 줬죠. 세무상 건물의 자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8억 원을 송금사립해라. 마이너스 유고 처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건설자금이자 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자산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주식회사 3일이. 그런데 그 중에 8억은 이거는 자산성이 없는 거지. 여기서 봤을 때는 부당하게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송금 사립을 해라.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더 뭔가 비용을 처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감가상각비 뭐 한도 초과하고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플러스하고 상쇄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니까 사실은 이게 뭐 봐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약간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20억에 매입해서 감가상각비를 더 계산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식대로 해라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부당이익 예산 부인하고 좀 다른 거는 송금 산입을 시켜준다는 거.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보면 아세요? 감가상각비 1억 원 중 40%인 4천만 원은 송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송금 무산입 요구로 처분한다. 맞을까요? 원래는 12억이니까 20분의 1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나 이거 상관없이 40% 이거는 이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지. 20억이. 그러니까 그냥 송금 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4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무산입하니까 이거랑 조금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연이 가면은 계속 상쇄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떨까요?
김회계 씨가 얻은 이익 8억 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으로 처분한다. 사번이 틀린 것 같은데.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김회계 씨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 조세는 없다. 3번, 4번이 조금 관련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3번이 맞다면 4번은 틀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 김혜기 씨는 8억 원이라는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처분하는 건 맞겠죠. 이익을 이제 얻은 거니까. 근데 여기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입금 산입이라는 거가 누가 입금 산입하는 거죠? 여기는 아까 소금 산입했잖아. 회계 시간 아니에요? 김회계 씨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8억이라는 소금 산입을 이제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해서 플러스 요거를 이렇게 상쇄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요거예요. 부당이익 계산 부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해라. 누구한테 줬냐? 요 김혜기 씨한테 줬으니까 상해처분 해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회사도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요거랑 상쇄가 되겠죠. 나중에 요거 유보 부분 자체가 계속 이제 송금부산이 되면서 추가로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상해를 처분하니까 요 밑에 거랑 다르게 추가로 부담하는 회계 씨가 받는 그 부분이 있겠죠. 소득세. 그러니까 그게 요 입금 산입이 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 4천만 원이나 이런 것도 부당이익이니까 그거에 대한 송금부산입을 해준다. 오늘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더 있네. 가지금 인정이자가 있네. 자, 가지금이 뭐죠?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거를 잡아놓는 것인가? 지급해야 될 부분을 미리.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면은 이를테면은 그 태그만 달아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급을 하고 이를테면 대표이사가 와서 돈을 가져갔어. 줘야 되잖아요. 대표이사가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용도는 몰라. 그럴 때 이제 가지금.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아직 그 내역을 모르겠다는 뜻이 이제 가지금.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을 아직 안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지급을 했고 용도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를 가지금이라고 해요. 자, 가지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법인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거는 법인이니까 개인 돈처럼 그냥 빼나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용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이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채권자가 불분명 사채이자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지금이라는 부분이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이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자는 그냥 막 가져간다고 해요.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여를 해준 거잖아요. 용도가 특정한 게 없다면 네가 갖다 썼으니까 이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그러니까 대여를 해준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입 이자의 차이. 그러니까 실제 수입 이자가 없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뭐 부당의 계산 부위 있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예인 거죠. 그렇죠? 부당함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가져갔는데 그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를. 현실적이네요. 네? 참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금 인정이자,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냥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것처럼 본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지요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가지요금 적수에 그 365분의 1,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이 뭐지? 윤달 말고, 윤달인가? 하루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366일이 되겠죠. 보통 365일로 다 해요. 큰 금액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 그러니까 기업이 차익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가액금 적수라는 게 그거예요. 적수라는 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적수라는 게 상당히 이게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계산하기 번거로운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율이 몇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까? 왜냐하면 계속 잔액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를테면 대출을 했다. 그 다음에 상환을 했다. 그러면 잔액이 있을 거 아니죠. 그럼 처음에 대출을 이를테면 뭐 10억을 했다. 그러면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10억으로 나올 거고 이를테면 뭐 2015년 오늘이 9월 15일인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상환을 이제 한 달 뒤에 했어. 2015년 10월 15일에 상환을 이를테면 5억을 했어. 5억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2015년 11월 15일날 또 3억을 했어. 그럼 2억이 남겠죠. 그리고 계속 됐어. 2015년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이 적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일자 계산을 해요. 이게 한 달간 되겠죠. 이게 30일. 그럼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300?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이것도 30일이죠. 그럼 15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월은 어떻게 될까요? 10월 10일, 11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니까 45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뭐 대충 한 겁니다. 정확한 횟수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죠? 90억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잔액, 이를테면 15일날 잔액 15억, 16일날 잔액도 15억, 17일날 잔액도 10억. 그러니까 매일 잔액, 매일 잔액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쭉 더한 거를 적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합쳐지잖아요. 얼마가 되죠? 450억, 540억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365를 쫙 풀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는 비이질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나누기 365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겠죠? 1평균 잔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평균 잔액에 이자율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은 연 이자율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하루의 일에 대해서 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곱하기 이자를 하면 이자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계산상의 적정한 이자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걸 적수 계산을 한다고 해요. 이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차입금 금액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수 계산해서 다 해서 적수 계산하고, 그걸 이제 나누기 뭘로 하겠죠? 이자 지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누기 하면 평균 이자를 나오는 거죠. 그 평균 이자를 여기다 곱해라는 건데,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자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차입한 게 없고, 그냥 대표이사만 그냥 가져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차입한 금액이 없을 때, 그 당좌 대출 이자요. 그러니까 당좌 대출 이자는 이제 은행이라는 제3자라는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금융하고 뭐 이렇게 실무하고 분리하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합쳐놓으면 또 여기 부당이익에서 부인이 나오니까, 그 제3자가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그런 당좌 대출 이자를 시가로 해서 그 당좌 대출 이자를 여기다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산상으로 나오는 적정한 이자겠죠. 그리고 실제 수입이자 빼면은 부당하게 얼마를 더 이를테면 지급을 안 했는지, 이를테면 회사는 얼마를 더 손해봤는지, 손해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을 더 입금 상환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가지입금이라는 게 나오면은 인정이자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그 차입금 있잖아요.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해서 뭔가 이게 그 차입금 뭔지 지급이자 계산을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여간 가지입금이 생기면은 이 세무조정상에 한 서너 가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예예요. 예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입금 족수, 그래서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10억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 이거는 아까 가중평균 이자율 개념이겠죠. 6.9%인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지급이자 성공불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금 인정이자가 되겠죠. 풀이는 15도 6.5%고 365로 나누고 빼기 0에서 18만 9천. 요거를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 입금산이 기타 대출을 처리한다고 하죠. 합리적이라고 보이죠? 네. 특수관계이니까. 네, 여기까지네요. 그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린 거는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네. 처음에 한 게 퇴직금의 중간금 한도 계산해서 그 처리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대손출납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비금이 있었죠. 준비금은 이제 시기 조정할 수 있는 거라니까 사실 한도 초과나 이런 거랑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환입액이 발생했을 때는 입금 잔액을 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지급이자 성공불산이익. 그래서 불금융이자, 건설자금이자,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이제 부당이익 계산, 이익 계산 부인. 가지금 인정이자는 그거의 한 예. 예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꼭지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라고 거래가 있는 건 다 거기에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수관계라고 거래를 했는데 제3자랑 거래하듯이 했다. 그러면 뭐 있겠죠. 세무조정단. 좀 어렵죠, 오늘은.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아주 놀라운데. 질문 없으세요? 네.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질문할 만큼 이해는 결과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에 원래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과연 뭐 가지금 적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뭐 적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할지, 네. 뭐 이런 거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내지는 자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백데이터가.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부조사가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실제 맞는 자료인지 이런 거에 대해 시비가 붙을 수 있겠죠. 네.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적정이자율이 이거냐 아니면 또 다른 거냐 뭐 이런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다. 또 여기는 이제 뭐 이를테면 금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제도권 금융이 아니야 제도권 금융이라는데 뭐 이제 사채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뭔가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각각의 해석으로 들어가면 조금 판단할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세무조사에서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칙이 신고조정이거든요. 신고조정이 아니라 자진신고거든요. 자진신고. 그러니까 자진신고라는 의미는 내가 신고한 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할 때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의 세무조정본과 더 조언을 받아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뭐랑 이제 좀 충돌이 될 수 있냐면은 세무조사나 이럴 때 이거랑 우리가 계산한 거랑 다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부담이나 이런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색을 맞춰서 뭐 대충 보니까 이게 적절히 계산된 것 같다 하면은 굳이 이렇게 세무조사 안 나오겠죠. 나가봤자 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제 리스크는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나왔을 때 뭔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좀 크지만 않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 부분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제 세부 처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하면 세부 조정을 안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커져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경우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신고한 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항목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 또는 거래가 단순할 때는 사실은 별 이제 조정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하는 거 중에서 처음에 이제 그걸 넘겨주고서 이제 회계 처리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비나 이런 거 부분에서 또 봤을 때 이거는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송금 상입이나 이런 한도에 걸리겠다 뭐 하면은 줄일 수도 있고 뭐 또 그리고 적대비 지출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정사항이 이제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정사항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대로 신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조금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모르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세무 위험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할지 이제 이게 위험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